기세 보인다라는 게 막 무섭게 화장하고 인상이 막 우락부락하고 말투가 센 사람 같지만 오히려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외부의 모임이나 미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나 은근히 기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정말 기세 보이고 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목소리가 크거나 막 무섭게 나를 대하거나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기세 보이진 않아. 사실 더 약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정한 눈빛과 오히려 부드러운 말투와 호흡법이 굉장히 천천히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기세 보이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들이 있거든요. 누가 보면 아, 기세 보인다라는 게 막 무섭게 화장하고 인상이 막 우락부락하고 말투가 센 사람 같지만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 매우 예의 바른 사람, 매너 있는 사람, 다정한 말투와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기존세예요.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어떠한 말에도 쿠션감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대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트러블은 유치원생일 때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인 60대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평생 하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같아. 사랑에 대한 고민은 진짜 치열한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치열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평생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다 감내하고 저 사람을 100%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객체, 나라는 객체, 상대방을 향하는 눈, 경청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존세의 특징은 막 인상이 우락부락하거나 막 힘세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호흡법을 천천히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 직관적으로 막 우아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존세의 특징인 것 같아.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비꼬는 게 아니라 거칠게 말하지 않아도 힘을 가질 수 있고 꼭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분명히 다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정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사회생활에서도 그럴 것 같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랑 혹시 괜찮으시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목표는 똑같거든요. 원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 말의 본세 차이예요. 앞에 말랑말랑하고 쿠션력 있는 쿠셔너를 붙이는 거, 접속사를 붙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로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되게 웃긴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회사에 4년 동안 재직했던 정말 든든했던 남자 팀원이 있었어요. 그 남자 팀원이 이제 퇴사할 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사람은 떠날 때 말을 남기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피드백 하나 주고 가라.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뭘 고쳤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피드백 하나 주고 갈 수 있겠냐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한테 말한 게 있거든요. 대표님은 물음표 살인마입니다. 그런 피드백을 주고 가더라고. 물음표 살인마가 은근 답정너거든요. 계속되면 힘들겠지만 피드백을 줄 때 완곡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설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물음표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듯한, 물어보는 척이라도 해주면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덜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킬이거든요. 그 물음표의 스킬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피드백은 아니거든요. 뾰족하게 말한다고 그게 잘 적용돼서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정하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잖아요. 인사를 잘해라. 어디 가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해라. 이렇게 윤리적인
혹은 꼰대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기본적인 예절과 매너가 왜 필요한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에 나오면 생각보다 감사 그리고 부탁할 거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모든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야. 근데 디자이너여도 기획자한테 뭘 부탁할 수가 있어. 이 작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2개를 더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부탁이지. 네. 그리고 기획자는 당연히 디자이너에게 또 부탁할 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부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쌓아온 매너와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나가다가 회사 출근하다가 아니면 커피 받다가 복도에서 눈인사로 인사를 주고받았던 팀원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그때 인사드렸던 누군데요. 이 소스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탁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내가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거든요. 일반화될 순 없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TMI와 이 모임에 맞지 않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예를 들면 4명이 1시간을 만나면 1시간을 거의 대부분 자기 얘기로 모든 얘기를 채우는 사람은 이 4명의 4시간을 갖다 버린 거야. 이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4명이 1시간 동안 만나는 약속을 잡는 건 한 달 전에 잡아야 돼.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의 점유를 한다. 본인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모두 공통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면 그 시간의 점유를 좀 가져가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해해 줄 거야. 근데 너무 TMI 있지. 본인이 다녀온 여행 이야기, 본인이 겪은 독감 이야기, 어젯밤 먹은 떡볶이 이야기, 본인이 주말에 놀았던 팝업 스토어 이야기. 내내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로해지거든요, 사실.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향적인 친구들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타이밍과 호흡이 좀 다를 뿐이야. 그래서 내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아차차 돌아오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줘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랑 이야기를 원오원으로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명함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명함을 내 명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 누구 아는데 나 그 사람 알아. 이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있죠. 나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궁금해. 근데 본인의 이야기나 본인의 PR이나 본인이 지금 나랑 교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내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명함은 다른 사람의 명함이고 내 명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낼 때 그 누구에게 관심을 주고 그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미묘하게 무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살 빠졌어요. 예뻐지셨네요.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 변했다? 그대로다? 이런 칭찬들이 우리가 친했던 사이는 괜찮은데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다소 무례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무례한 칭찬을 안 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장난처럼 툭툭 건네는 말이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해서 내가 이 분위기를 웃겨 말어 할 때 말어. 그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짚어주거나 해니크가 짚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아차차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그러는 다정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이불킥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그 횟수가 줄어요. 제가 만약에 실수를 10개 했던 사람이면 실수를 8개, 5개, 4개, 1개? 그 다음에는 조금 실수가 줄어요. 사실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인 것 같아.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싶은 자기계발 욕구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야, 니나 잘해. 난 완벽해 같은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어렵죠. 나 부족했지. 그 말은 하지 말걸. 다음에 만날 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장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도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저는 진짜 태도는 경제학인 것 같거든요. 모든 태초의 인류와 인간이 내 몸뚱이 하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과 자본은 내 몸뚱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시간이 귀하고 금인 사람이 레버리지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10명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내가 1시간 동안 10명을 살릴 수도 있어. 내가 1시간 동안 했던 말로 우리 다정이들이 1000명이 봐주시면 내가 1000명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뱉은 이 칼 같은 상처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도 주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다정한 어른들을 보면 있잖아요. 저는 그 안에 얼마나 거친 시간을 살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바닷가에 예쁜 조약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산 꼭대기에서 아니면 중간치에서 이 뾰족한 돌이 구르고 바다에서 또 바닷물을 맞고 하면서 둥그레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모났어. 뾰족해. 근데 이 뾰족한 인간이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에 치이고 이런 불행과 결핍을 가지고 둥글둥글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고 이 단단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긴다. 혜인님 평소에 미팅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우아해 보이는 말투들이 있죠. 사실 이 말투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요. 이 사람이 되게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맞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추궁하듯이 묻는 동의의 요청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단어 하나만 바꿔도 되게 달라져요. 그쵸? 맞죠?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물결만 주면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땠어요? 말의 단어도 다르지만 말의 호흡도 달라져요. 그쵸?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러면 대화라기보다 대답만 하게 돼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라는 대답밖에 못 하게 되거든요. 넌 대답만 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라는 무언의 압박이랄까? 그래서 말의 억양을 좀 다르게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화 말 서두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솔직히를 계속 붙이는 분들이 있어. 이거를 한 번 쓸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계속 쓰게 되면 저 사람은 솔직히를 붙이지 않는 말에는 다 솔직하지 않다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살 수 있어. 근데 이게 진짜의 마음이 아니라 습관이거든요. 습관처럼 솔직히 이런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솔직히라는 말을 빼도 충분히 대화가 되거든요. 우아한 사람의 특징은 부적절한 서두나 주어나 이야기를 꾸밈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론 이런 말은 과감하게 걷어내줘도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은 붙임어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를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어쨌건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이라는 말은 어쨌건 좋지 않아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어쨌건 그게 맞아. 어쨌든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말을 지양하자. 사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론 어쨌건 이런 말을 문장에서 많이 걷어내 주셔도 대화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에요. 나의 말투에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지 않아도 대화의 맥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쏙쏙쏙쏙 빼보는 것도 충분히 우아하게 대화할 수 있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 말 많이 쓰는 것 같아. 좀 의식해야겠다. 의식하잖아요? 그럼 나아져요. 근데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넥스트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튀어나오려고 해. 어쨌건 튀어나오려고 해. 그러면 차차차. 이 어쨌거나는 빼도 되겠다. 이런 연습만 돼서 나한테 진짜 습관이 되면 그건 내 경쟁력이 되는 거지.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성장의 시작이다. 근데 전 대화의 전반에서 필요한 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뭐 했어? 할 때도 그냥 보냈어가 아니라 내 주말은 이렇게 보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보냈을까? 진짜 세상에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진심을 담는 사람들의 대화는 재밌어요. 근데 그냥 어쨌건 스몰토크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내포되면 어떤 비언어적 요소로도 티가 나요.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선순환이 올 거라고 생각해. 더 이야기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알수록 정말 다채롭고 귀엽고요. 어떠한 사물도 들여다볼수록 쓰임새가 확실해. 근데 내가 볼로 보잖아? 다 매력이 없어, 사람들도.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유키즈의 박재현 소장님이라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신데 그분이 했던 말들 중에 엄청 공감되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해석에 왜곡성이 있대요. 예를 들면 김대리 오늘 아침에 커피 마셨어? 이런 질문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뭐야 나 뭐 커피 사오라는 거야? 커피 셔틀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부장님은 짜란 커피를 준비하고 있으셨는데 그렇게 누군가의 말에 해석의 왜곡을 가지고 오면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건네건 친절하게 건네건 아무런 의도 없이 건네건 나는 그 말과 행동을 의도가 굉장히 더럽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내 스스로의 해석의 왜곡성이 있으면 누굴 괴롭히는 거냐면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적이야. 모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나 대화가 부정적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통과 대화와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볼까 봐. 누군가가 나에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도 뭐야 자기는 잘 지냈다 이거야? 나한테 먼저 왜 손을 내밀어? 그건 예의가 아니지. 라든지 누군가의 친절이나 다정함을 내가 왜곡해서 본 적이 없는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 표현의 방식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틱틱대는 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장난치는 게 사랑의 최고의 표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꼭 그 단어를 말해줘야 사랑의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원츠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깊이가 넓은 사람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거든? 저는 사실 까탈스러운 아이가 아니었어. 부모님이 너 쇼컷 해라 덥다 이러면 그냥 쇼컷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저 자전거 사주세요. 제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떼를 쓰더래. 이 친구는 그렇게 떼를 쓰지 않는 친구인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혜인아 일요일날 나가서 2시간은 꼭 자전거를 타줄게. 아버지는 나의 니즈가 아니라 원츠를 보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썼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니즈는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났던 이유도 그 박재현 소장님의 유키즈 언더블럭을 볼 때였거든요.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언어는 딱 2가지로 나뉜대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부탁.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부탁 아니면 감사라는 거야. 그 한 예로 들면 성과급을 타서 엄마한테 작은 핸드백을 사드렸어. 근데 엄마는 사실상 속마음은 뛸 듯이 기뻐. 근데 엄마들 표현 있죠. 야, 너 돈 낭비 좀 하지 마. 이런 거 사지 마. 너 가서 환불해. 그냥 환불해서 돈으로 줘. 그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듣기에는 아니 사줘도 난리야. 사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의 진짜 속마음은 감사거든요. 그 어머니의 감사의 마음을 내가 읽지 못하면 또 다툼이 돼.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진짜 그 사람의 감사의 언어나 부탁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인생이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이런 걸 샀어 해도 엄마는 진짜 고마운 걸 거고 그 5살 혜인이도 자전거 사달라고 뗐었지만 사실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부탁이었을 거야. 그래서 표현이 정말 많잖아요. 감사의 표현도. 근데 이 감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드럽고 다정하고 우아하고 멋지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조금은 쉬워져. 이게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게 진짜 어떤 부탁일까 어떤 감사일까? 이러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예를 들면 화내는 것도 결국 부탁일 수 있어. 진짜 짜증나. 너 진짜 왜 그래? 넌 진짜 뭐가 잘못됐어. 연인끼리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 뭐야? 부탁의 언어일 수 있지. 그래서 어떠한 불필요한 말들도 이 2가지로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고민스럽지 않을 것 같아. 생각보다 멘탈이 진짜 세고 무서운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이 확실해요. 우리가 비즈니스로 만났으면 비즈니스로 끝나. 그리고 쉽게 말을 놓지 않아요. 막 쉽게 형, 아우, 동생, 언니, 동생이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바운더리나 선이 좀 명확해요. 본인의 선이 확실한 게 자기 관리에서도 티가 나고 일상 루틴에서도 티가 나. 본인이 세운 기준이나 선이 확실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노잼 인간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화나거나 자기 선이나 기준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그 사람 인생에서 아웃되는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의 유형인 것 같아. 그리고 2번째는 허허실실 웃는 분들 있죠.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내잖아? 그럼 진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넉살 좋아 보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는 친구를 얕봤다가는 뒤도 새도 모르게 손절당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다 이러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워요. 매번 예민하고 매번 화내는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매번 화냈는지 기억도 못해서 오히려 넘어갈 수 있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화를 내니까.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멘탈이 세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오히려 화내야 될 포인트에 더 점잖아져요. 더 차분해져. 그리고 절대 감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댕댕이 같았던 친구가 싸울 때 엄청 차분해지잖아요. 진짜 화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온도를 잘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때나 진짜 화내야 될 때 훨씬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진짜 끝이겠다. 그래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멘탈이 진짜 강하고 꼿꼿한 사람들이니까 잘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도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 문제들도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화내야 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나 진짜 다툴 때 차분해지는 사람이 멘탈이 진짜 센 사람이다. 그리고 약간 부록으로 하나 더 있는데 매번 우는 사람 말고 한 번은 눈물로 흘려보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도 멘탈이 세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 슬픈 일이 있어. 근데도 울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꼬꾸라져요. 한 번에 번아웃이 오거나 한 번에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지. 쌓여왔던 데미지가 있으니까. 감정은 어느 때는 좀 폭파시켜 봐야 돼. 진짜 강한 사람들은 펑펑 울어. 그러고 갑자기 다음날 행복해져. 왜? 난 털어냈으니까.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눈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멘탈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무를 해보면 많은 무물 질문들 중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자존감을 높이고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인정하기에 내가 멋진 일이나 멋진 행동을 많이 쌓아야 돼요. 가장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어. 그러면 점점점 내가 나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나쁜 짓은 어제도 했잖아. 이러면서 그 도덕성과 인격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과 이 사람의 인품 자체가 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나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언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발 아래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그럼 저거 내가 이렇게 주워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가 주워서 버리면 나 겁나 멋있겠는데? 내가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모든 업무의 내용을 맞춰놓고 딱 깔끔하게 커피 한 잔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면 되게 멋있겠는데? 이러는 선택들 있죠. 그런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 진짜 내가 멋있어지거든요. 그 멋있는 행동에는 무조건적으로 피드백이 따라와요. 좋은 피드백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계속 멋있는 선택만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 그러면 선순환 구조에 타요. 근데 악순환의 구조를 타는 건 내가 쓰레기를 버렸어 함부로. 그러면 습관이 되고 내가 길을 걷다가 막 담배를 펴. 막 길빵을 해. 그러면 언제라도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의 눈과 시선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카페에서 가방을 놓고 가도 안 가져가잖아요. 왠지 알아요? CCTV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블랙박스 있죠? 차에 블랙박스. 밖에서 누가 막 묻지마 폭행을 했어. 블랙박스, CCTV 다 찍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무섭지만 누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도덕적이고 멋진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날 보고 있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남이 보았을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느끼기에 멋있는 행동들만 선택하다 보면 자존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너무 쉽게 될 수 있어. 아까 CCTV 말씀하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나 자신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쵸. 계속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날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고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짜 멋이고 내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도 그 선택을 할 거라는 멋있는 선택만 하다 보면 자존감과 자아실현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말에 무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우지? 어떻게 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나이가 필요 없어.
네, 30이어도 40이어도 10대여도 20대여도 상관없어. 그냥 나를 속이는 행동, 나를 기만하는 행동,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내가 멋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게 10대 때는 조금 더 용인되겠고, 네. 20대 때는 조금 더 어른스럽겠고, 30대 때는 조금 더 진취적이지만 조금 더 깊어질 거고, 40에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 때는 네. 조금 더 견고한 선택과 더 깊은 멋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다정이들과 저와 PD님은 멋있는 선택들만 해나가면서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켰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비교를 하면서 시작돼요. 저 친구는 운이 좋네?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날 진짜 이해 못해. 저 친구는 말투가 꼭 저렇더라? 이러면서 나와 상대의 다른 점일 수 있잖아. 차이일 수 있잖아요. 모두가 같을 순 없으니까. 그 차이나 비교에서 오는 미움이 생겨요. 비교해서 선망하고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워하다 보면 쟤 망했으면 좋겠어. 쟤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쟤 잘 안 풀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반저주같이 저주를 해. 그러다가 걔가 잘 되잖아? 그럼 내가 또 부서지는 거야. 아니 걔가 잘 되든 안 되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걔가 잘 되면 장이 꼬여서 배가 아픈가? 아니면 걔가 잘 안 되면 나한테 뭐 이득이 있는가? 하등 이득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든 이 나의 귀한 시간을 자꾸 그 친구한테 쓰는 거야. 그 저주를 빌어주는 시간에 뭘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비교의 악순환을 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의 악순환이 좀 더해지면 저주가 돼. 저주의 악순환이 더해지면 내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에는 에너지를 그렇게 안 쓰면서 누굴 미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100% 자기 손해야. 왜? 100% 자기 시간만 쓰거든. 상대는 날 신경도 안 써. 상대는 14시간 중에 나한테 1도 시간 안 쓸걸? 근데 나는 거의 10에 6이라는 시간을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쓰잖아요? 그럼 내가 발전이 없지. 늘 그 사람 뒤만 쫓기 바쁘지. 그래서 누구를 미워해도는 돼. 누구랑 비교해서 저 친구는 진짜 인성이 별론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까지는 돼. 근데 그 사람이 네, 잘 안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내가 부서지거나 그 사람이 안 돼도 잘 안 돼도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다. 제 책에서 그랬잖아.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으니까 남을 것에 감정을 쏟아야 된다. 나의 결과에 시간과 감정을 쓰자. 제가 챌린지유님이랑 얘기하면서 옳다쿠니 그게 맞죠? 라고 진짜 공감했던 이유는 막 잘 되는 사람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 계속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안 풀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에너지와 행운의 총량은 비슷한데 안 되는 놈들은 안 되는 선택만 해. 잘 되는 놈들은 잘 되게끔 시간을 써. 그러니까 잘 되는 놈 보면 있잖아요. 저거를 하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저걸 지켜내려면 최소 3배로 더 힘들고 외롭겠네. 파이팅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까지 못 읽는 사람들은 비교하고 미워하고 잘 안 되길 소망하고 잘 되면 더 배 아파하고 내 속에 못 살지.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왜 잘 되는지, 항상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의 말투, 생활습관, 사고방식이 어떤지 보고 듣고 취하고 적용하는 그런 우리 현명한 다정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정이들 파이팅. 파이팅! 여자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남자의 특징, 제가 여대를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거는 한 입 모아 말하는 특징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선이 나에게 많이 고정되어 있다. 눈을 잘 마주친다 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눈을 잘 마주칠 수 있는 남성분들이 많이 없어요. 눈을 잘 못 마주치는 특징이 첫 번째 좋아서,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리드도 해야 되죠. 운전도 해야 되죠. 아니면 다음 코스도 준비해야 되죠. 뭔가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이 시선이 옆에 있는 여자친구나 썸녀가 아니라 다른 데로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챙기면서 시선이 나에게 계속 응시되고 있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 겁니다. 대화나 외모로만 서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눈빛이 되게 깊다. 눈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성한테도 통해요. 수백 개의 단어나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지그시 깊이 쳐다봐줄 수 있는 남자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주변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뛰어난 사람이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조잘조잘조잘 위로받고 기대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말주변이 없더라도 비언어적 요소로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임새 플러스 비언어적 요소만 뛰어나면 정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랬어?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사만 붙여주면 썸녀나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을 거예요. 꺼내놓는 거를 잘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외모가 뛰어나게 매력적이지 않아도 눈빛이 깊고 비언어적 요소를 잘하는 분들은 인기가 많아요. 동성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대가 결혼까지 생각한다, 미래를 그린다 라고 느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20대 초중반이나 30대 초중반의 남성분들은 시드나 자금이나 넥스트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감추거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당신 스스로에 대한 넥스트, 내년에 대한 계획 정도는 있어주는 게 서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반쪽이에요. 모든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가 존재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에 대한 계획까지는 상대에게 지어주지 맙시다. 그 계획이 비전이 된다면 더 좋고요. 그 댓글 중에 해니크님의 좌우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좌우명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믿고 가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다정함이 이긴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 문장이 첫 번째로 떠올라요. 즐거운 순간에도 서로 다정하게 표현해주는 게 더 즐거워지고,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순간에도 더 화를 내지 않고 다정함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전 제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카톡 프로필에는 거의 한 7년 넘게 적혀있는 게 밀도 있는 삶이라는 문장이에요. 일할 때는 밀도 있는 삶을 살고자 하고, 관계를 대할 때에는 다정함이 이긴다라는 문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다정함이 이긴다라는 문장을 안고 살아가냐면 빡세서 그래요. 저 역시도 너무 빡세고, 또 사랑을 할 때도 거의 30년간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 자체도 달라요. 제 예비 남편이랑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종교를 마음에 품듯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정해지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유리는 깨지고 상처가 나 있지만 계속 구르다 보면 깨진 면이 매끄러워져서 이렇게 스쳐도 찔려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구르고 구르면 둥글둥글해지고, 둥글둥글하면 다정함을 표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명대사를 보고 제가 엄청 감명 깊었거든요. 저는 다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정함은 이꼴 배려이고, 배려는 사회성이 높으면서 시야가 넓고 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다정함은 지능이고, 다정함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다정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가 인간관계를 대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딱 하나의 문장이에요.